오늘 경기 이름값만 보고 들어가면 무조건 당합니다. 흐름, 체력, 맞대결 상성까지 다 봐야 살아남는 날입니다. 연승이 끊긴 팀, 이제 반등이 필요한 팀, 홈에서 절대 쉽게 안 무너지는 팀까지. 오늘은 감이 아니라 구조로 읽는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농구 배구 5경기 핵심 포인트, 승부 갈리는 구간, 끝까지 버틸 팀과 무너질 팀. 전부 짚어드립니다. 오늘 경기 준비하시는 분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수원 KT 소닉붐 vs 안양 정관장. 수원 KT 소닉붐은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다. 직전 경기에서 KCC를 상대로 107대 95 승리를 거뒀고 그 이전 경기에서도 울산 모비스를 74대 58로 제압하며 2연승을 기록했다. 김선영과 조엘 카굴랑한, 하윤기가 모두 결장한 상황이었지만 강성욱이 20득점으로 프로 데뷔 후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을 잡았다. 여기에 어시스트 6개, 스틸 4개까지 더하며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데릭 윌리엄스 역시 32득점으로 골밑과 외곽을 오가며 꾸준한 득점을 쌓았고 한희원도 3점 슛을 높은 성공률로 꽂아 넣으며 공격 흐름을 살려줬다. KT는 2쿼터 중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3쿼터에서 점수차를 크게 벌린 뒤 4쿼터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현재 홈에서는 4연승을 기록 중이며 홈 성적도 10승 7패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변수는 분명하다. 카굴랑아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아웃 됐고 하윤기 역시 발목 부상으로 이탈 중이다. 김선영이 복귀 예정이긴 하지만 2달이 넘는 공백 이후 실전 감각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에서 한국가스공사를 79대 67로 잡아냈다. 1쿼터부터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골밑을 완전히 장악하며 흐름을 가져왔고 전반에만 큰 점수차를 만들어내며 경기를 주도했다. 후반 들어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박지훈의 외곽 득점과 한승희의 돌파가 다시 흐름을 끊어주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정관장은 올 시즌 리그 최소 실점, 경기당 71점대 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 조직력이 가장 탄탄한 팀이다. 아반도와 변준영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오브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박지훈과 문유현이 중심을 잡아주며 공수 밸런스는 유지되고 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수원 KT가 홈에서 20점 차 승리를 거뒀지만 전체 시즌 흐름과 현재 전력 안정감만 놓고 보면 수비 집중력과 경기 운영 완성도에서는 안양 정관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이다. KT가 홈 분위기와 공격력을 앞세워 맞불을 놓을 수는 있지만 가드진 공백과 로테이션 부담이 후반으로 갈수록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 KT 소닉붐 vs 안양 정관장. 수원 KT 소닉붐은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다. 직전 경기에서 KCC를 상대로 107대 95 승리를 거뒀고 그 이전 경기에서도 울산 모비스를 74대 58로 제압하며 2연승을 기록했다. 김선영과 조엘 카굴랑한, 하윤기가 모두 결장한 상황이었지만 강성욱이 20득점으로 프로 데뷔 후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을 잡았다. 여기에 어시스트 6개, 스틸 4개까지 더하며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데릭 윌리엄스 역시 32득점으로 골밑과 외곽을 오가며 꾸준한 득점을 쌓았고 한희원도 3점 슛을 높은 성공률로 꽂아 넣으며 공격 흐름을 살려줬다. KT는 2쿼터 중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3쿼터에서 점수차를 크게 벌린 뒤 4쿼터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현재 홈에서는 4연승을 기록 중이며 홈 성적도 10승 7패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변수는 분명하다. 카굴랑아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아웃 됐고 하윤기 역시 발목 부상으로 이탈 중이다. 김선영이 복귀 예정이긴 하지만 2달이 넘는 공백 이후 실전 감각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에서 한국가스공사를 79대 67로 잡아냈다. 1쿼터부터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골밑을 완전히 장악하며 흐름을 가져왔고 전반에만 큰 점수차를 만들어내며 경기를 주도했다. 후반 들어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박지훈의 외곽 득점과 한승희의 돌파가 다시 흐름을 끊어주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정관장은 올 시즌 리그 최소 실점, 경기당 71점대 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 조직력이 가장 탄탄한 팀이다. 아반도와 변준영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오브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박지훈과 문유현이 중심을 잡아주며 공수 밸런스는 유지되고 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수원 KT가 홈에서 20점 차 승리를 거뒀지만 전체 시즌 흐름과 현재 전력 안정감만 놓고 보면 수비 집중력과 경기 운영 완성도에서는 안양 정관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이다. KT가 홈 분위기와 공격력을 앞세워 맞불을 놓을 수는 있지만 가드진 공백과 로테이션 부담이 후반으로 갈수록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주 DB vs 부산 KCC. 원주 DB는 최근 흐름이 다소 꺾였다. 직전 경기에서 고양 소노에게 77대 90으로 패했고 그 이전 경기에서도 서울 SK에게 65대 93으로 크게 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 7연승이 끊긴 이후 수비 집중력과 공격 효율이 동시에 떨어진 모습이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1쿼터에만 32점을 허용하며 초반부터 흐름을 내줬고 2점 수차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이선 알바노가 22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강상재와 에산 무스타파도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지만 손호의 빠른 공격 전개와 트랜지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알바노와 헨리 앨런슨의 패스에서 파생되는 공격 옵션이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알바노 중심 전개가 막히는 순간 공격이 정체되는 장면이 반복됐다. 다만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 원주 DB는 현재 홈 6연승을 기록 중이며 홈 성적도 11승 5패로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KCC는 직전 경기에서 수원 KT에게 95대 107로 패했다. 그 이전 경기에서는 고향 손호를 잡아내며 6연패에서 벗어났지만 연승 흐름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다. KT전에서는 윤기찬이 18득점으로 분전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무려 23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며 스스로 경기 흐름을 끊어버린 것이 가장 큰 패인이었다. 2쿼터까지는 접전을 이어갔지만 3쿼터부터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KT의 빠른 공격 전개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며 점수차가 벌어졌다. 그동안 KCC의 가장 큰 문제는 허웅 최준용의 부상 공백과 볼 운반 과정에서의 불안 그리고 잦은 턴오버였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분위기가 다르다. 허웅, 송교창, 에리난데스가 복귀하며 최준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풀전력에 가까운 구성을 갖추게 된다. 이 조합이라면 그동안 문제였던 볼 운반과 공격 전개 그리고 턴오버 관리까지 한꺼번에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면 원주 DB는 알바노 중심의 공격이 막혔을 때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최근 두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홈에서는 강한 DB, 하지만 전력 회복에 성공한 KCC가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한 매치업이다. BNK썸 vs 우리은행. BNK썸은 직전 경기에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2차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79대 85로 패했다. 그전 경기에서는 삼성생명을 54대 50으로 잡아냈지만 최근 흐름은 3경기 1승 2패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신한은행전에서는 이소희가 28득점, 김소니아가 22득점을 올리며 두 선수가 팀 공격의 대부분을 책임졌다. 하지만 연장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결국 승부처에서 뒷심 부족을 드러냈다. BNK썸은 기본적으로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연속 경기 일정 속에서 체력 부담이 누적되다 보니 연장 승부까지 치른 직후 경기력 유지가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골 및 수비에서 약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상대 빅맨 미마 루이에게 36점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김도영과 박성진의 수비가 스피드와 노련함 모두에서 밀렸고 이 부분이 경기 전체 흐름을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홈 성적은 5승 4패로 나쁘지 않지만 최근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체력과 수비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하나은행에게 51대 63으로 패하며 3연승 흐름이 끊겼다. 그 이전에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원정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팀이다. 하나은행전에서는 이명관이 외곽슛과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분전했고 김단비도 리바운드와 어시스트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다만 김단비의 야투 효율이 크게 떨어졌고 팀 전체적으로 외곽슛 성공률이 낮아 공격이 막혔다. 1쿼터까지는 비교적 팽팽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2쿼터 이후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점수차가 벌어졌고 4쿼터 추격 시도에서도 외곽슛 정확도가 따라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원정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팀이다. 현재 원정 2연승을 기록 중이며 원정 성적도 5승 3패로 준수한 편이다. 무엇보다 BNK썸을 상대로 최근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대의 주전 의존 구조와 체력 문제를 공략할 수 있는 팀 컬러를 갖고 있다. BNK썸 vs 우리은행. BNK썸은 직전 경기에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2차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79대 85로 패했다. 그전 경기에서는 삼성생명을 54대 50으로 잡아냈지만 최근 흐름은 3경기 1승 2패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신한은행전에서는 이소희가 28득점, 김소니아가 22득점을 올리며 두 선수가 팀 공격의 대부분을 책임졌다. 하지만 연장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결국 승부처에서 뒷심 부족을 드러냈다. BNK썸은 기본적으로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연속 경기 일정 속에서 체력 부담이 누적되다 보니 연장 승부까지 치른 직후 경기력 유지가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골 및 수비에서 약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상대 빅맨 미마 루이에게 36점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김도영과 박성진의 수비가 스피드와 노련함 모두에서 밀렸고 이 부분이 경기 전체 흐름을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홈 성적은 5승 4패로 나쁘지 않지만 최근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체력과 수비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하나은행에게 51대 63으로 패하며 3연승 흐름이 끊겼다. 그 이전에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원정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팀이다. 하나은행전에서는 이명관이 외곽슛과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분전했고 김단비도 리바운드와 어시스트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다만 김단비의 야투 효율이 크게 떨어졌고 팀 전체적으로 외곽슛 성공률이 낮아 공격이 막혔다.
1쿼터까지는 비교적 팽팽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2쿼터 이후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점수차가 벌어졌고 4쿼터 추격 시도에서도 외곽 슛 정확도가 따라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원정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팀이다. 현재 원정 2연승을 기록 중이며 원정 성적도 5승 3패로 준수한 편이다. 무엇보다 BNK 썸을 상대로 최근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대의 주전 의존 구조와 체력 문제를 공략할 수 있는 팀 컬러를 갖고 있다. KB손해보험 vs OK저축은행. KB손해보험은 직전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접전 끝에 1대3으로 패하며 2연승 흐름이 끊겼다. 비에나가 33득점으로 분전했지만 전체적인 전력 공백이 경기 내내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변수는 아시아코토 모하메드 야쿠브 이탈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을 떠나면서 측면 공격과 수비 로테이션 모두에서 균형이 무너졌다. 여기에 나경복까지 무릎 통증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면서 아웃사이드 히터 쪽 공격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다. 특히 듀스 상황에서 약점이 반복됐다. 세 차례 듀스 접전에서 단 한 세트만 가져오며 승부처 집중력과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홈 경기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현재의 전력 구성으로는 비에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측면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만들어줄 옵션이 부족한 상태다. OK저축은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화 재정과 대한항공전 모두 초반 열세를 딛고 경기 중반 이후 흐름을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다. 특히 블로킹 전략 조정이 결정적이었다. 3세트 이후부터는 상대 공격 타이밍보다 반박자 늦게 점프하며 손을 집어넣는 블로킹으로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다. 디미트로프는 명실상부한 해결사였다. 매 경기 30득점 이상을 책임지며 5세트 승부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로 기능했다. 여기에 이민규 세터의 전개 안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차지환, 전광인, 박창선까지 고른 득점 분포가 나오면서 공격 루트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원정 성적 자체는 좋지 않지만 최근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블로킹 조직력과 승부처 집중력은 분명히 올라온 상태다. 전력 공백과 듀스 약점이 반복되는 KB손해보험보다 흐름과 전술 완성도가 살아난 OK저축은행 쪽이 더 안정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vs 페퍼저축은행. 현대건설은 직전 홈 경기에서 대전 정관장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두며 길었던 연패 흐름에서 벗어났다. 스코어만 보면 일방적인 경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 세트 접전이 이어진 경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력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줬다. 공격에서는 카리가 확실한 중심 역할을 해줬다. 오픈 공격에서 꾸준히 득점을 쌓으며 승부처마다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 양효진의 속공과 김희진의 다이렉트 킬이 맞물리면서 상대 블로킹을 흔드는 장면이 반복됐다. 특히 2세트 초반에는 자스티스의 서브가 흐름을 완전히 바꿨고 3세트 듀스 상황에서도 카리의 마무리와 블로킹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 홈 경기에서는 올 시즌 내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전반적인 공수 밸런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다. 조이 웨더링턴이 35득점으로 공격을 사실상 혼자 책임졌지만 그 외 공격 옵션에서의 지원이 부족했다. 1세트에서는 높은 공격 효율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2세트 이후부터는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다. 상대의 강한 서브에 고전하며 연속 실점을 허용했고 박은서와 박정아의 득점 가담도 제한적이었다. 4세트 듀스 접전까지 끌고 가긴 했지만 마지막 집중력에서 다시 한번 아쉬움을 남겼다. 올 시즌 원정 경기 성적 역시 부담이다. 원정에서는 리시브 불안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홈 경기에서 집중력을 되찾은 현대건설과 리시브 불안과 원정 약점이 반복되는 페퍼저축은행의 상승상 흐름은 현대건설 쪽으로 기울어 있다. 오늘 5경기 결국 차이를 만든 건 전술이나 이름이 아니라 집중력과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기일수록 감으로 찍는 사람과 흐름으로 읽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 경기까지 이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두시고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결과로 이어지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